내일 이 주막을 모두 잃게 된다 해도 오늘 밤만큼은 내 집 문 앞에서 한 사람이 얼어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논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사이에 바람조차 쉬어간다는 외딴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마을은 산세가 워낙 험하고 골이 깊어 해가 일찍 떨어지고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온 낡은 주막이 하나 서 있었는데 지붕의 기와는 이끼가 끼어 검푸르게 변했고 기둥은 세월의 때가 묻어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주막을 두고 오래된 소나무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킨다 하여 솔바람 주막이라 불렀고 이곳의 주인은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덕만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덕만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주막을 지키며 오가는 나그네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큰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솔바람 주막은 화려하거나 크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덕만은 매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의 부지런함은 마을 노인들의 칭찬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그는 이익을 쫓아 샘을 하기보다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더 퍼주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군부를 더 떼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주머니 사정은 넉넉지 않아 옷은 기워 입을 지정 덕만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덕만은 아버지가 남기신 사람이 곧 하늘이니 문을 두드리는 일을 박대하지 말라는 유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 산골 마을은 일찌감치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폭설로 인해 고개를 넘는 나그네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주막의 객실은 텅 비어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덕만은 텅 빈 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이는 단순히 손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곳간의 쌀독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막 살림을 도맡아 해주는 3월 할매는 부엌에서 마른 행주로 솥뚜껑을 닦으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3월 할매는 덕만의 부모님 때부터 주막일을 거들어온 터라 덕만을 친손자처럼 아끼면서도 그의 너무 무른 성격을 걱정하여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3월 할매는 탄 부엌을 둘러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덕만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날씨가 풀릴 기미가 안 보이니 큰일이구먼. 장작은 넉넉하다지만 쌀독에 쌀이 간당간당하니 이 겨울을 어찌 낡고 자네가 지난달에 돈 없는 과객들을 그냥 재워주고 밥까지 먹여보내지만 않았어도 일이 쪼들리지는 않았을 걸세. 할매의 타박에도 덕만은 그저 머리를 긁적이며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덕만은 추운 겨울에 갈 곳 없는 이들을 내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쌀이 떨어지면 산나물이라도 캐서 죽을 쑤어 먹으면 된다고 태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덕만의 속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으니 마을의 유지인 최 부자가 빚 독촉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욕심쟁이로 소문난 최 부자는 오래전부터 덕만의 주막터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주막이 위치한 자리가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이자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그 자리에 큰 별장을 짓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덕만의 아버지가 병환으로 누웠을 때 약값으로 빌려준 돈을 빌미로 틈만 나면 덕만에게 찾아와 빚을 갚든지 아니면 주막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곤 했습니다. 덕만은 어떻게든 장사를 해서 빚을 갚으려 노력했으나 흉년이 들고 손님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자 갚기에도 급급한 형편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덕만의 착한 성품을 약점 잡아 교묘하게 괴롭히며 주막을 빼앗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오후, 주막 마당으로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최 부자가 하인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습니다. 비단 옷을 두툼하게 껴입고 곰방대를 문 최 부자는 거만한 태도로 마루에 걸터 앉아 덕만을 불렀습니다. 이보게, 덕만 날씨도 춥고 손님도 없는데 궁상맞게 이러고 있지 말고 이제 그만 고집 꺾게나. 내 자네 사정을 봐서 넉넉하게 쳐줄 테니
이 주막 문서 넘기고 빚 청산하는 게 어떻겠나. 자네도 3월 할멈 데리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히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할 텐가 최. 부자의 말은 겉으로는 덕만을 위하는 척했으나 그 속에는 탐욕과 조롱이 가득 담겨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덕만은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최 부자 앞에 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 부자 어른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이 주막은 제 부모님의 피땀이 서린 곳이자 제 삶의 터전입니다. 비록 지금은 형편이 어렵지만 봄이 오고 길이 뚫리면 다시 손님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빚은 제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 주막을 넘기라는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덕만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곰방대를 마루에 탁탁 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이 호의를 베풀어도 고마운 줄 모르고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다. 당장 내일까지 밀린 이자를 가져오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당장 내 놈들을 쫓아내고 말 테다. 최 부자가 씩씩거리며 돌아간 뒤 주막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엌에서 숨죽여 듣고 있던 3월 할매가 나와 덕만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저 독사 같은 양반이 기어이 일을 낼 모양이구나. 덕만아, 너무 걱정 말거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 않느냐. 우리가 남에게 해코지한 적 없고 늘 베풀며 살았으니 산신령님이 굽어 살펴주실 게다. 할매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덕만의 가슴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돈을 구할 방도는 막막했고 관아의 힘을 빌린 최 부자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덕만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마당에 서서 아버지가 심어놓은 앙상한 감나무 가지만 하염없이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산골의 어둠은 순식간에 찾아왔고 멈췄던 눈보라가 다시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흉흉하게 들려왔고 문풍지는 쉴 새 없이 파르르 떨었습니다. 덕만은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객실의 아궁이를 살피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님도 없는 방이지만 혹시라도 밤늦게 길을 잃은 나그네가 찾아올까봐 덕만은 습관처럼 군불을 지펴놓곤 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보며 덕만은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소중한 공간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센 바람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문짝을 흔드는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는데 잠시 후 다시 한번 계십니까? 주인장 계십니까? 하는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만은 깜짝 놀라 대문으로 달려가 빗장을 풀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채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낡아서 다해진 삿갓을 쓰고 있었고 옷차림은 남루하기 짝이 없어 마치 거린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집시는 다 떨어져 발가락이 보였고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덕만을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하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인데 눈보라의 길을 잃어 헤매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소.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사내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으며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하나, 내가 지금 수중에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소. 며칠을 굶어 기운도 없고 염치 없지만 헛간이라도 좋으니 제발 얼어 죽지 않게만 해주시오. 보통의 주막 주인이라면 돈 없는 거짓골의 손님을 문전 박대하거나 헛간으로 내몰았겠지만 덕만은 달랐습니다. 덕만은 사내의 말을 듣자마자 얼른 사내에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이 엄동설 안에 돈이 무슨 대수입니까? 사람이 살고 봐야지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요. 덕만은 사내의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며 그를 따뜻한 안채로 이끌었습니다. 덕만의 손길은 따뜻했고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사내는 덕만의 뜻밖의 환대에 놀란 듯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덕만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왔습니다. 덕만은 사내를 가장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방금 군불을 지펴 방이 따뜻할 겁니다. 몸부터 녹이십시오. 제가 얼른 요기할 것을 챙겨오겠습니다. 부엌에 있던 3월 할매는 덕만이 데리고 들어온 손님의 행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희는 누군가 어디서
저런 거동이 불편한 노숙자를 데려왔어. 할매는 혀를 차면서도 벌써 솥뚜껑을 열고 남은 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덕만은 할매에게 윙크를 하며 속삭였습니다. 할매 춥고 배고픈 사람입니다. 우리 쌀독 사정은 알지만 그래도 국밥 한 그릇 뜨끈하게 말아줍시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요. 할매는 덕만의 말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도 구석에 아껴두었던 시래기를 꺼내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애구 제 코가 석자인 주제에 남 걱정은 못 말려 정말. 그래도 심성 하나는지 아비 쏙 빼닮았네 그려. 덕만은 방으로 들어가 사내에게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자신의 개량한 복을 내어주었습니다. 비록 낡고 기운 옷이었지만 깨끗하게 세탁되어 풀냄새가 나는 옷이었습니다. 사내는 옷을 받아들고 감격한 듯 손을 떨며 덕만을 쳐다보았습니다. 주인장 생면부지에 나에게 어찌 이리 잘해주시오.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지 않았소. 사내의 깊고 날카로운 눈매가 순간 덕만의 눈을 꿰뚫을 듯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초라한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게 기품이 서려 있어 덕만은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옷 한 벌 방 한 칸 내어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요. 편히 쉬십시오. 뜨끈한 국밥 가져오겠습니다. 방을 나온 덕만은 문을 조용히 닫고 마루에 섰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내일 아침이면 최 부자가 들이닥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다시 답답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몸을 녹이고 있을 가여운 나그네를 생각하니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덕만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주막을 뺏기더라도 오늘 밤 찾아온 손님을 굶길 수는 없다. 덕만은 다시 부엌으로 향해 3월 할매가 끓이는 구수한 시래기국 냄새를 맡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최 부자의 위협도 텅 빈 쌀독도 오늘 밤만큼은 덕만의 따뜻한 호의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며 솥단지를 데우고 있었고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3월 할매는 투덜거리는 입과는 달리 정성스럽게 밥을 꾹꾹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온 손님이니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 반찬은 없어도 국물이라도 넉넉히 줘야지. 할매의 말에 덕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쟁반을 준비했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가 마치 최 부자의 고함 소리처럼 들려왔지만 주막 아는 사람의 온기로 훈훈했습니다. 덕만은 쟁반을 들고 다시 손님의 방으로 향했고 문풍지 너머로 사내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만은 깊게 심호흡을 하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 시각 방 안에 홀로 남은 사내는 덕만이 주고 간옷으로 갈아입은 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방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붓글씨, 액자와 문갑 위에 놓인 소박한 물건들을 보며 사내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패를 꺼내 만지작거렸는데 불빛에 비친 패에는 용의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덕만의 발자국 소리에 재빨리 패를 품속 깊이 감추고 다시금 힘없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돌아가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덕만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상을 들고 들어오자 사내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덕만은 상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차는 없지만 뜨거울 때 어서 드십시오. 먹고 나면 몸이 좀 풀릴 겁니다. 사내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덕만을 빤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주인장이 깊은 산골에서 장사도 안 되는데 이렇게 퍼주다가는 망하기 십상일 텐데 무슨 사연이라도 있소? 덕만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궁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망한다면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을 셈으로 따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내는 말없이 국을 한술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고 덕만의 주막은 위태로운 운명 앞에서도 작은 등불처럼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세상을 삼킬 듯 몰아치던 눈보라가 씻은 듯이 멈추고 산골 마을에는 눈부시게 하얀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처마끝마다 매달린 고드름은 수정처럼 맑게 빛났고 마당에 소복이 쌓인 눈은 밟기 아까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덕만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눈을 치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가 눈 위를 지나가는 사각사각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갈랐고 부엌에서는 3월 할매가 아침밥을 짓는 구수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밤새 푹 쉰 나그네가 깰까봐
덕만은 조심스럽게 빗질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 근심은 쌓인 눈처럼 좀처럼 녹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최 부자가 말한 운명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지더니 어김없이 최 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마을의 한량들과 건달 몇 명을 대동하고 있어 그 위세가 더욱 등등해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주막 마당으로 들어서며 마치 제 집 안방이라도 되는 양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이복의 덕만 날이 밝았네. 내 돈은 준비되었는가? 아니면 약속대로 이 주막 문서를 내놓을 텐가? 최 부자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고 걱정스런 눈빛으로 주막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덕만이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수군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마루에 걸터 앉아 곰방대를 탁탁 털더니 대돌 위에 놓인 낯선 집신 한 켤레를 발견하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 달아서 너덜너덜해진 집신을 혐오스럽다는 듯 지팡이 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거 참 가관이로구나. 제 코가 석자인 주제에 또 거짓대를 불러들였어. 빚 갚을 돈은 없으면서 밥벌이는 재주는 타고났군. 그래, 덕만아, 네가 이러니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저런 거렁뱅이를 재워준다고 쌀 한 톨이 나오더냐, 돈 한 푼이 나오더냐. 최 부자의 비수 같은 말에 함께 온 건달들도 킬킬거리며 덕만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덕만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덕만은 묵묵히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다가 최 부자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방 안에 손님이 쉬고 계십니다. 비록 행색은 남루할지 모르나 제게는 귀한 손님입니다. 그리고 빚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든 융통해보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며칠만 더 여유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덕만의 간곡한 부탁에도 최 부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여유 며칠. 내가 너를 봐준 게 벌써 몇 달째다. 당장 돈을 내놓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저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지. 놈도 당장 끌어내고. 방 안에서는 지난밤 찾아온 나그네가 이 모든 소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 잠에서 깨어 정갈하게 앉아 있었으나 밖으로 나가지 않고 문풍지 구멍을 통해 밖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덕만이 자신을 감싸기 위해 곤욕을 치르는 모습을 보며 나그네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덕만이 곤란해질까봐 당장이라도 나가서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나그네는 덕만의 진심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 마을의 사정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높아지자 부엌에 있던 3월 할매가 참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할매는 행주를 집어던지며 최 부자를 향해 대들었습니다. 아이고, 천벌을 받을 양반 같으니라고.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여. 이 엄동설 안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 얼어 죽으라는 소리랑 뭐가 다르단 말이여. 자네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 어찌 그리 매정해. 할매의 서슬퍼런. 일갈의 최 부자는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얼굴을 붉히며 대꾸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남의 빚잔치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저리 비켜 돈 없으면 나가는 게 세상 이치야. 주막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최 부자를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최 부자에게 빚을 지고 있거나 그의 횡포가 두려워 몸을 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중에는 덕만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팩팩, 덕만이 저 친구 너무 물러터져서 탈이야. 자기 살 길부터 찾아야지 덮어놓고 퍼주기만 하니 결국 저 꼴이 나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최 부자 성미를 알면서 왜 굳이 거지를 들여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나 몰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덕만의 귀에까지 들려왔고 덕만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허름한 차림의 나그네가 마루로 나섰습니다. 나그네의 등장에 잠시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초라한 옷을 입었지만 꼿꼿한 자세와 서늘한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천천히 돛돌로 내려와
집신을 신으며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장, 나 때문에 곤란해진 것 같구려. 내 잠시 나가 있을 테니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시구려. 덕만은 화들짝 놀라 나그네를 잡았습니다. 아니, 손님 어디를 가시려고요? 바깥은 아직 춥습니다. 저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 방에 계십시오. 덕만은 자신의 처지가 위태로운 와중에도 손님을 먼저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나그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오호, 내 놈이 그 빌어먹을 식객이구나. 눈치는 있어서 제 발로 기어 나오는군. 그래, 밥값도 없는 주제에 염치 없이 남의 집에 눌러 앉아 있으면 쓰나. 썩 꺼지거라. 최 부자와 함께 온 건달들이 나그네를 둘러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나그네는 그들의 무례한 언사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최 부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밥값이라. 내 지금은 가진 게 없어. 당장은 못 주지만 언젠가 후하게 갚을 날이 있을 것이오. 그러니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시오. 나그네의 태연한 대답에 최 부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라 후하게 갚아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로다. 내 놈 꼴을 보니 오늘 내일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수로 갚는단 말이냐. 최 부자는 지팡이를 들어 나그네를 칠 듯이 위협했습니다. 덕만은 황급히 그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분은 제 손님입니다. 손님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덕만이 눈에 불을 켜고 대들자 최 부자도 흠칫 놀라 물러섰습니다. 덕만의 결연한 모습에 나그네는 감동 어린 눈빛으로 덕만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가난하고 힘없는 주막 주인이 권력과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려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최 부자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좋다 좋아. 어디 끝까지 해보자 이거지. 내 오늘 관아에 가서 정식으로 퇴거 명령을 받아오마.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관졸들을 끌고 와서 이 주막을 싹 다 비워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그때는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다. 최 부자는 건달들에게 눈짓을 하며 최판이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건달들은 나가면서 짐짓 주막의 기둥을 발로 차거나 장독대를 건드리는 행패를 부리며 덕만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우르르 몰려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덕만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폭풍 같은 소동이 지나간 뒤 주막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남은 것은 어지러운 발자국들과 부서진 나무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덕만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그네가 다가와 덕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일이 더 커진 것 같소. 나그네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덕만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손님 탓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저 사람이 벼르고 있던 일인걸요. 오히려 제가 손님을 편히 모시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3월 할매가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며 다가왔습니다. 덕만아, 이제 어쩔 셈이냐. 관아에서 사람들까지 데리고 오면 우린 꼼짝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할매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만은 할매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할매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가서 사또 나으리께 사정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설마 엄동설안의 백성을 죽으라고 내몰겠습니까? 하지만 덕만의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위로처럼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마을 사또마저 최 부자와 한패라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덕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인장 관아의 사또가 그리 공명정대한 사람이요. 덕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소문이 좋지는 않습니다. 최 부자가 주는 뇌물을 받고 뒤를 봐준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려 봐야지요. 나그네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속으로 탐관오리가 백성의 고혈을 빨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나그네는 덕만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우선은 들어갑시다. 주인장이 그리 낙담하고 있으면 집안의 기운이 쇠하는 법이오.
덕만은 나그네의 침착한 태도에 묘한 위안을 얻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함께 화를 냈을 텐데 이 나그네는 마치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덕만은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울타리를 고치고 흐트러진 장작을 다시 쌓았습니다. 나그네도 말없이 덕만을 도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일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마당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덕만은 낯선 이와 함께 일하는 이 순간이 마치 오래된 벗과 함께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산골 마을에는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고 덕만의 주막에도 정막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덕만의 마음속에는 불안감 대신 알 수 없는 오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래, 내일 쫓겨나더라도 오늘은 내 집이다. 마지막까지 손님 대접은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 덕만은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쌀을 탈탈 털어 저녁밥을 안쳤습니다. 오늘 저녁이 이 주막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덕만은 더욱 정성을 다해 쌀을 씻고 불을 지폈습니다.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이 덕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3월 할매도 덕만의 마음을 읽었는지 말없이 찬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묵은 김치와 된장을 꺼냈습니다. 그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더라. 기왕 이렇게 된 거 배나 실컷 채우자. 할매는 투박한 손놀림으로 찌개를 끓이며 애써 밝은 척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주막을 가득 채우자 불안했던 마음들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덕만은 갓 지은 하얀 쌀밥과 찌개를 상에 차려 나그네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손님, 저녁 드십시오. 변변치 않지만 정성을 다해 지었습니다. 덕만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결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상을 받으며 덕만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오늘 밤은 술 한잔 하고 싶구려. 혹시 탁주 한 사발 남은 게 있소? 덕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모가 담가둔 탁주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술이라면 있습니다. 같이 한잔 하시겠습니까? 나그네는 흔쾌히 덕만에게 맞은편 자리를 권했습니다. 좋소. 이 밤이 길 것 같으니 서로 술잔이나 기울이며 세상 이야기나 해봅시다. 덕만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나그네와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은 화로의 열기로 따뜻했고 창호지 문 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자 나그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장, 만약 내일 정말로 주막을 뺏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찌할 작정이요? 덕만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당장은 막막하지만 산입에 거미줄 치겠습니까? 어디 가서 머슴살이를 하더라도 3월 할매는 굶기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돈을 모아 작은 주막이라도 여는 게 제 꿈입니다. 덕만의 소박하지만 단단한 꿈 이야기에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참으로 우직한 사람이로군. 세상이 자네를 속여도 자네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구려. 나그네는 잠시 침묵하다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자네는 임금님이 원망스럽지 않소? 백성이 이리 고통받고 탐관오리가 판을 치는데 구중궁궐에 앉아 호의호식하는 임금이 밉지 않으냔 말이오. 이는 자칫하면 역모로 몰릴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으나 나그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덕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님이라고 다 아시겠습니까? 구름 위에 계신 분이 땅바닥의 진흙탕 사정을 어찌 낱낱이 알겠습니까? 다만 그저 우리 같은 백성들이 서로 돕고 살 수 있도록 나쁜 놈들이 너무 설치지 않게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요. 덕만의 대답을 들은 나그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덕만의 순박하고도 올곧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은 듯했습니다. 나그네는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구름 위에 있어 땅을 모른다. 그렇군. 내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리다. 덕만은 나그네의 혼잣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두 사람의 대화는 촛불 아래서 도란도란 이어졌습니다. 밖에는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내일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지만 방 안은 두 사람의 진심이 오가며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삼경을 넘어서고 있었지만 솔바람 주막의 안채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호롱불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덕만과 나그네 사이에는 빈 술병이 하나둘 늘어갔고 그만큼 두 사람의 이야기도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가 마치 세상의 고통을 대변하는 듯 윙윙거렸지만 방 안은 두 남자의 진심 어린 대화로 뜨거운 열기가 감돌았습니다. 나그네는 덕만의 잔에 술을 따르며 마을 사람들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단순히 가난하다는 사실을 넘어 왜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관아의 세금은 어떠한지, 그리고 최부자와 같은 이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를 꼼꼼하게 캐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지나가는 과객의 호기심이라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덕만은 술 기운을 빌려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울분을 조금씩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우리 마을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허리가 휘도록 땅을 파고 씨를 뿌립니다. 하지만 추수를 하고 나면 관아에서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떼어갑니다. 땅세, 물세, 심지어는 굴뚝 연기세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까지 붙여서 뺏어가니 남는 게 없습니다. 덕만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게다가 흉년이라도 들면 관아에서는 구휼미를 풀기는커녕 최부자 같은 부호들과 결탁하여 고리대금을 쓰게 만듭니다. 쌀 한 가마니를 빌리면 가을에 두 가마니로 갚아야 하니 빚이 빚을 낳아 결국은 대대로 빚의 노예가 되는 꼴이지요. 나그네는 덕만의 말을 들으며 술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낡은 삿갓 아래 감춰진 그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돌봐야 할 목민관이 도둑놈들과 한패가 되어 백성의 고혈을 빨다니 내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리라. 나그네는 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덕만을 위로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요. 하지만 주인장,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오는 법이요.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떠오르는 해를 막을 수는 없는 이치 아니겠소. 나그네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알 수 없는 확신과 위험이 서려 있어 덕만은 잠시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주막 밖에서 갑자기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돌멩이가 지붕 위로 날아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장창 기와장이 깨지는 소리에 놀란 덕만과 3월 할매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서너 명의 사내들이 주막 울타리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최부자가 고용한 왈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이, 덕만 잠이 오냐? 내일이면 쫓겨날 놈이 팔자 좋게 불 끄고 자빠져 있어. 우리가 내 놈 도망 안 가나 감시하러 왔다. 그들은 낄낄거리며 주막 대문을 발로 차고 마당에 쌓아둔 장독을 향해 돌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3월 할매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덕만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저 짐승만도 못한 놈들. 우리가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간다고 이 밤중에 저 난리란 말이냐. 덕만은 할매를 안심시키며 급히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나그네가 덕만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주인장, 나가지 마시오. 저들은 지금 시비를 걸어 주인장이 화를 내고 덤비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오. 만약 주인장이 주먹이라도 휘두르면 그것을 빌미로 관아에 끌고 갈 속셈일 테니 절대 말려들어서는 안 돼요. 나그네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최 부자는 덕만을 확실하게 파멸시키기 위해 왈패들을 보내 폭력 사태를 유발하려 했던 것입니다. 덕만은 나그네의 말에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집이 유린당하고 있는데 참아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분통 터졌지만 나그네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하여 차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들이 밤새 저러고 있는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덕만의 항변에 나그네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 법이요. 그저 무시하고 방 안에 있으면 제풀에 지쳐 돌아갈 것이오. 오늘 밤은 내가 주인장 곁을 지킬 테니 너무 걱정 마시오. 나그네는 방문을 굳게 닫고 덕만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밖에서는 왈패들의 욕설과 조롱이 계속되었지만 나그네는 태연하게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붓과 벼루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소란 끝에 밖이 조금 조용해지자 나그네는 조심스럽게 덕만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장, 혹시 먹과 종이가 좀 있소? 내 잠이 오지 않아 글이라도 한자 적어볼까 하오. 덕만은 이 난리통에 글을 쓰겠다는 나그네가 엉뚱해 보였지만 그의 차분함에 전염된 듯 서랍에서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지필묵을 꺼내 주었습니다. 나그네는 먹을 천천히 갈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먹물이 벼 위에 고이는 동안 그의 표정은 마치 정사를 돌보는 황제처럼 엄숙하고 진지해졌습니다. 덕만은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있지만 먹을 까는 손놀림과 붓을 잡는 자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결코 범상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는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혀 하얀 종이 위에 일필휘지로 무언가를 써 내려갔습니다. 붓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는 글을 다 쓴 후 품속에서 작은 도장을 꺼내 붉은 인주를 묻혀 종이 하단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이를 반으로 접어 덕만에게 건네지 않고 자신의 품에 다시 넣었습니다. 덕만은 그 내용이 몹시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나그네는 붓을 내려놓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 아주 요긴하게 쓰일 부적 같은 것이요. 그의 미소는 밖에서 으르렁거리는 왈패들의 위협을 무색하게 할 만큼 여유로웠습니다. 밤새 왈패들은 주막 주위를 맴돌며 덕만을 괴롭혔습니다. 돌을 던져 문풍지를 찢기도 하고 마당의 오물을 투척하기도 했습니다. 덕만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찢어진 문구멍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그네는 묵묵히 덕만의 앞을 가로막아 바람을 막아주거나 장작을 더 넣어 방 안의 온기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덕만은 타인에게서 느껴보는 이 든든한 보호가 낯설면서도 눈물겹게 고마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덕만은 곁에 있는 이 낯선 손님 덕분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공포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자 왈패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끝났다는 듯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퇴장은 곧 더 큰 폭풍이 몰려올 것이라는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덕만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기와 조각 오물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3월 할매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덕만은 말없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주막 주인으로서의 마지막 정리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그네도 조용히 방에서 나와 마루에 섰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 했지만 피곤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눈빛이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엉망이 된 마당을 둘러보며 나직이 탄식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 흉한 자들의 발길로 더럽혀졌구나. 하지만 걱정 마시오. 곧 깨끗하게 씻겨 내려갈 것이니. 덕만은 나그네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부엌으로 가서 마지막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쌀독을 긁어 모은 쌀로 지은 밥과 멀건 국이었지만 덕만은 그 어느 때보다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렸습니다. 가시는 길 빈속으로 보내지는 않으리라.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마을 입구 쪽에서 흙먼지가 일며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둥둥둥 북소리 같은 진동이 땅을 울렸고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최 부자가 약속대로 관아의 포졸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사또가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관아의 이방과 포졸 10여 명이 육모 방망이를 들고 위풍당당하게 행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가장 앞장서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주막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한 그들의 기세에 솔바람 주막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덕만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관아에서 나왔소. 당장 나와서 명을 받으시오. 이 방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막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덕만은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마루에 내려놓고 신발을 고쳐 신으며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3월 할매가 덕만의 뒤를 따르며 울먹였습니다. 최 부자는 포졸들 뒤에서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덕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때 덕만아? 내가 한다면 한다고 했지. 이제 내 놈 고집도 끝이구나. 포졸들은 닥치는 대로 주막의 집기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널어놓은 시래기를 발로 밟고 부엌의 솥단지를 걷어찼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직 짐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덩만이 울부짖으며 말려보았지만 포졸들은 덩만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덩만은 차가운 땅바닥에 나뒹굴었고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 있던 나그네가 방문을 활짝 열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후광처럼 비치며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마루 끝에 서서 마당의 난장판을 내려다보며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들, 백성의 안위를 살피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관아의 녹을 먹는 자들이 어찌 시정잡배와 어울려 선량한 백성을 핍박한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과는 달리 뇌성병력처럼 커서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를 때렸습니다. 포졸들은 갑작스러운 호통의 동작을 멈추고 멍하니 나그네를 쳐다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가 감히 관군에게 호통을 치다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방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미친 거렁뱅이는 또 뭐냐?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최 부자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방 나으리 저놈이 바로 어제 제게 대들던 그 건방진 식객입니다. 아주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이방은 포졸들에게 눈짓을 했고 포졸 2명이 육모 방망이를 들고 나그네를 향해 마루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덕만은 소스라치게 놀라 안 됩니다. 저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라고 외치며 기어가 포졸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포졸이 덕만을 걷어차려는 찰나 나그네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물러거라.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려 하느냐. 나그네의 기백에 눌린 포졸들은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라 수많은 전장을 지휘하고 만백성을 다스려온 지배자의 아우라였습니다. 나그네는 품속에서 어젯밤 벼루에 갈아쓴 종이가 아닌 묵직한 무언가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것은 비단 주머니에 쌓여 있었는데 주머니의 끈을 풀자 찬란한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시선이 그 물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황제를 상징하는 용 문양이 정교하게 조각된 황금 마패, 즉 암행어사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친견패였습니다. 황제가 직접 행차했음을 알리는 그 패가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자 이방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믿을 수 없어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관청의 모든 관리가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바로 그 패였습니다. 이것은 이방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육모 방망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최 부자는 상황 파악이 안 되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왜 그러십니까? 저건 그냥 가짜 뱃새 덩어리 아닙니까? 하지만 이방은 최 부자의 말을 들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들바들 떨며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상감마마. 아니 어사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의 태도가 돌변하자 포졸들도 덩달아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엎드렸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죽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나그네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삿갓을 벗어던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얼굴은 준수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돛돌을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엎드린 이방과 포졸들 그리고 영문을 몰라 굳어버린 최 부자와 덕만 사이를 가로질러 가며 그는 나직하지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고을을 지나며 본 것은 아름다운 산천이 아니라 탐욕에 찌든 관리와 그의 기생하는 악한들이 백성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내는 지옥도였다. 그의 시선이 최 부자에게 꽂히자 최 부자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덕만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자신과 탁주를 나누며 형님 동생 하듯 이야기를 나누던 그 허름한 나그네가 지금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마당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덕만 쪽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안심하라는 따뜻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덕만은 너무 놀라 입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십안이 수백 필의 말이 달리는 듯한 웅장한 소리였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황제를 호위하는 근위대의 본진이 도착하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멀리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와 함께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물밀듯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찬란한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고 창검은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좁은 산골 마을의 길목이 황금색 갑옷을 입은 근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주막을 포위하고는 나그네를 향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옥체 만강하셨사옵니까? 신들이 늦게 도착하여 송구하옵니다. 근위대장의 우렁찬 보고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이 뻗칠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 부자는 거품을 물고 기절할 듯 비틀거렸고 덕만은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그네, 아니 황제는 근위대장의 인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떨고 있는 이방과 최 부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탐관오리와 악덕지주를 포박하라. 내 오늘 이곳에서 친히 국문을 열어 죄를 물을 것이다.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근위병들이 들이닥쳐 최 부자와 이방 그리고 포졸들을 굴비 엮듯 포박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서 황제는 다시 덕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덕만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거라 덕만아,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백성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다. 덕만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황제의 호령이 추상같이 떨어지자 마을을 둘러싸고 있던 근위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죄인들을 압송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리고 황제가 앉을 수 있도록 덕만의 집에서 가장 깨끗한 의자가 놓여졌습니다. 비록 낡은 의자였지만 그 위에 황제가 앉으니 옥좌 못지않은 위엄이 서려 있어 감히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다가 황제의 불호령이 무서워 하나둘씩 마당으로 나와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평소 마을을 쥐락펴락하던 최부자와 이방이 포승줄에 묶여 죄인의 꼴을 하고 있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황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최부자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최가는 듣거라. 너는 하늘이 내린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곤궁함을 이용하여 고열을 빨아먹었다. 내가 어젯밤 이 주막에 머물며 내 놈이 보낸 왈패들의 행패를 똑똑히 목격하였고 내 놈이 관리와 결탁하여 선량한 백성을 거리로 내몰려 한 사실도 낱낱이 알게 되었다. 네, 죄가 하늘을 찌르는데 변명할 말이 있느냐. 황제의 질책에 최부자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폐폐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제 전 재산을 바쳐 속죄하겠나이다. 최부자의 비굴한 변명에 황제는 더욱 크게 꾸짖었습니다. 재산을 바쳐 속죄하겠다. 그 재산이라는 것이 원래 누구의 것이더냐. 모두 힘없는 백성들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피와 땀이 아니더냐. 내 오늘 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줄 것이니 너는 빈털터리가 되어 네가 멸시하던 가난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껴보거라. 황제의 판결은 단호했고 자비가 없었습니다. 옆에 묶여있던 이방과 부패한 관리들도 사색이 되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황제는 그들의 관복을 벗기고 옥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백성을 지켜야 할 관리들이 백성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었으니 그 죄가 더욱 무겁다는 것이 황제의 뜻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황제의 공정한 판결에 숨을 죽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최부자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던 김서방, 고리대금 때문에 딸을 팔 뻔했던 박노인 등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덕만 역시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옥죄어 오던 거대한 바위가 하루아침에 가루가 되어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한 덕만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올랐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처결이 일단락되자 황제는 부드러운 눈길로 덕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덕만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황제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감이 용안을 뵙지도 못하고
누추한 곳에 모셨으니 그 죄가 큽니다. 죽여주십시오. 덕만의 겸손한 말에 황제는 껄껄 웃으며 직접 내려와 덕만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너에게 죄가 있다면 너무나 착해서 바보처럼 당하고만 산 죄뿐이다. 네가 나에게 베푼 따뜻한 국밥과 군불은 내가 궁궐에서 먹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하고 따뜻했다. 황제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서 덕만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듣거라. 내가 어젯밤 허름한 행색으로 이 마을을 찾았을 때 나를 반겨준 이는 오직 이 사람 덕만뿐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나를 비웃고 조롱했으나 덕만은 나의 남루한 옷차림 속에 있는 사람을 보았다. 진정한 부자는 곡간에 곡식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가슴 속에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한 자이다. 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사람은 최부자가 아니라 바로 이 덕만이니라. 황제의 칭송이 마당에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덕만을 비웃고 조롱했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그들은 덕만이 어리석어서 퍼주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덕만이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덕만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덕만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네가 참으로 큰 사람인데 우리가 몰라봤어. 미안하네 덕만 동생. 내가 자네 욕을 하고 다녔는데 내 입이 방정이었어. 부디 용서하게. 덕만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사람들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들. 다 지난 일인데요 뭘. 이제 다 잘 되었으니 됐습니다. 황제는 덕만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덕만아,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벼슬을 원하느냐? 아니면 큰 기와집을 원하느냐? 내 너의 공로를 치하하여 무엇이든 들어줄 것이다. 덕만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며 소박하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는 벼슬도 큰 집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돌아가신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주막을 지키며 오가는 나그네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만 쌀독이 비어 손님을 굶기는 일이 없도록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덕만의 욕심 없는 대답에 황제는 다시 한번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욕심 없는 사람이로다. 좋다. 내 너의 소원대로 이 주막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풍요로울 수 있도록 조치해주마. 황제는 옆에 있던 내관에게 명하여 덕만에게 금덩이가 든 주머니를 하사하고 이 마을의 세금을 3년간 면제해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최부자가 빼앗으려 했던 주막의 땅 문서를 덕만의 이름으로 완전히 못 박아 다시는 누구도 이 땅을 넘볼 수 없도록 해주었습니다. 덕만은 황공하여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황제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황제는 떠나기 전 3월 할매가 있는 부엌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멈 어젯밤 끓여준 시래기국 맛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것이요. 궁에 돌아가서도 그 맛이 그리울 때가 있을 것이니 오래오래 건강하시오. 3월 할매는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며 넙죽절을 했습니다. 아이고, 황공하옵니다 폐하. 누추한 솜씨를 그리 칭찬해 주시니 이 늙은이 여한이 없사옵니다. 황제는 덕만의 어깨를 두드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덕만아, 세상이 너를 속일지라도 너는 변치 말거라. 네가 지키는 이 작은 불씨가 언젠가는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할 것이다. 황제와 근위대가 마을을 떠나는 행렬은 장관이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황금빛 깃발들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 만세 성군이시여. 만세 함성 소리가 산골짜기를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황제의 행렬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덕만은 대문 앞에 서서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마치 꿈만 같았지만 손에 쥐어진 묵직한 금주머니와 품속의 땅 문서가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쳤던 사건들이 지나가고 마을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황제가 떠난 후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서먹했던 이웃들이 주막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최 부자의 왈패들이 어지럽혀 놓은 주막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깨진 기와 조각부터 치웁시다. 나는 울타리를 고칠 테니
자네는 마당을 쓸게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씻어내기라도 하듯 땀 흘려 일했습니다. 덕만은 그런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혼자서는 며칠이 걸려도 다 못했을 일이 마을 사람들의 손을 빌리니 순식간에 정리되어 갔습니다. 3월 할매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걸었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는데 밥이라도 먹고 해야지. 오늘 점심은 내가 쏠 테니 배 터지게 먹어들 봐. 할매의 신나는 목소리에 마을 아낙네들도 부엌으로 들어가 일손을 보탰습니다. 쌀독이 가득 차고 재료가 넉넉해지니 부엌에서는 잔치 분위기가 났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와 찌개 냄새가 솔바람 주막을 넘어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라 마을의 평화와 화합을 알리는 향기로운 신호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평상이 펴지고 갓 지은 밥과 나물 반찬들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최부자의 수탈에 시달리느라 배불리 먹어본 적 없던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근심 걱정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덕만은 사람들 사이를 다니며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형님 한 잔 받으세요. 아유 아주머니 많이 드세요. 덕만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덕만에게 술을 권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덕만아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 암 그렇고 말고 우리 솔바람 주막이 최고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점심 식사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사람들은 배를 두드리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덕만아, 내일 또 보세. 할매 잘 먹고 갑니다. 훈훈한 인사가 오가고 북적거리던 주막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쓸쓸하고 차가운 정막이 아니라 온기가 남아있는 따뜻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마당은 말끔하게 치워졌고 부서졌던 울타리는 새 나무로 튼튼하게 보수되어 있었습니다. 덕만은 깨끗해진 마당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섞여 있는 밥 짓는 냄새와 흙 냄새가 더없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덕만은 툇마루에 앉아 어제 나그네가 앉았던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 절망 속에서 만난 낯선 인연이 자신의 인생을, 아니 이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덕만은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그 사람이 바로 복이다. 덕만은 이제야 그 말의 참뜻을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덕만은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빚 독촉도 쫓겨날 걱정도 없이 오직 사람을 맞이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월 할매가 설거지를 마치고 마루로 나와 덕만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그래도 내 평생 오늘처럼 신명 나는 날은 처음이다. 그렇지, 덕만아. 할매는 피곤한 기색에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덕만은 할매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걱정 없이 살아요. 제가 할매 호강시켜 드릴게요. 할매는 덕만의 손등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호강은 무슨? 나는 그저 네가 장가나가서 토끼 같은 자식 낳고 사는 거 보면 그게 호강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떴습니다. 어제와 같은 겨울밤이었지만 주막을 감싸는 공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은 잦아들고 대신 포근한 눈송이가 하나둘씩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덕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객실의 아궁이를 살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방을 따뜻하게 데워놓는 그의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덕만은 불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황제든 거지든 내 집을 찾는 모든 이를 똑같이 따뜻하게 맞이하겠노라고. 방 안으로 들어온 덕만은 문갑 위에 놓인 황금 주머니를 깊숙한 곳에 잘 갈무리해 두었습니다. 그 돈은 자신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막을 운영하며 더 많은 배고픈 이들을 위해 써야 할 종잣돈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받은 땅 문서는 아버지의 위패 앞에 공손히 올려두었습니다. 아버지 주막을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덕만의 나지막한 독백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며 덕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솔바람 주막의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도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최 부자의 고함 소리도
왈패들의 행패도 없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멀리서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무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덕만은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노곤해지며 금세 잠이 쏟아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손님이 찾아올까 하는 기분, 좋은 설렘을 안고 덕만은 깊고 편안한 꿈나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매섭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산골 마을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다녀간 후 덕만의 솔바람 주막은 이제 예전에 그 한적하고 쓸쓸했던 주막이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묵어가신 곳이라는 소문이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고 인근 고을은 물론 한양에서까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황제가 주무셨던 방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 했고 황제가 드셨다던 시래기국 맛을 보고 싶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덕만은 갑자기 불어난 손님들과 재물 앞에서도 조금도 들뜨거나 거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만에게 이제 돈도 많으니 일꾼을 부리고 편히 쉬라고 권유했지만 덕만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 집을 찾아오는 손님을 내 손으로 맞이하지 않으면 어찌 주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이 일이 좋습니다. 덕만의 우직한 대답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변함없는 성품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한양에서 황제의 명을 받은 사신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신은 비단으로 싼 기다란 물건을 덕만에게 전해주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황제가 친필로 쓴 주막의 현판이었습니다. 현판에는 여민동락 유민동광, 즉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한다라는 뜻의 글귀가 힘찬 필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제는 궁궐에 돌아가서도 그날 밤 덕만과 나누었던 대화와 따뜻했던 국밥을 잊지 않고 이 주막이 만백성이 편히 쉬어가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낸 것입니다. 덕만은 황공한 마음으로 현판을 받아들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주막 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현판이 걸리자 주막은 더욱 기품 있고 환해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들은 그 글귀를 보며 옷깃을 여미고 주막에 들어와서는 주인장인 덕만에게 예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덕만은 그 현판이 자신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사람을 섬기라는 황제의 당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판 아래를 지날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혹시라도 자신이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주막은 날로 번창했지만 덕만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방 하나는 항상 비워두고 돈을 받지 않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마을의 골칫덩이였던 최 부자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그는 마을 외딴 곳에 있는 작은 초가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두문불출했으나 살기 위해서는 밭에 나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평생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고 살았던 그가 호미질을 하고 짐을 나르는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웃기보다는 황제의 엄명도 있고 하여 그가 굶어 죽지 않도록 감자나 옥수수 등을 슬그머니 문 앞에 놓고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만은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서툰 솜씨로 김을 메고 있는 최 부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덕만은 주막에서 시원한 막걸리와 새참을 챙겨 들고 최 부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잠시 쉬었다 하십시오. 날이 덥습니다. 최 부자는 덕만을 보자마자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히고 쫓아내려 했던 덕만이 원망 대신 술을 권하자 최 부자의 눈에서 참회와 감동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덕만아, 아니 주인장, 내 정말 면목이 없네. 자네 보기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덕만은 최 부자의 거친 손에 막걸리 잔을 쥐어주며 웃었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는 어르신도 우리 마을 식구 아닙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그날 이후 최 부자는 마음의 빗장을 열고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씻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마을의 부친 일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쟁이 최 부자가 사라지고 땀 흘려 일하는 농부 최 씨가 되자 마을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누구 하나 미워하는 이 없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3월 할매는 이제 황제가 칭찬한 요리사라는 별명을 얻어 마을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주막을 찾는 손님들은 모두 3월 할매가 끓인 시래기국을 맛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야, 역시 나라님이 반할 만한 맛이로구나. 손님들의 칭찬에 할매는 아이고 쑥스럽구로 그냥 된장 풀고 끓인 것뿐인디 하며 부끄러워했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할매는 덕만이 주는 넉넉한 용돈으로 좋은 옷도 해입고 보약도 지어 먹으며 덕만의 바람대로 호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매는 부엌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덕만의 곁에서 밥을 지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또다시 비바람이 몰아치고 날씨가 부섰습니다. 덕만은 문득 황제가 다녀갔던 그날 밤이 떠올라 습관처럼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기다렸습니다. 밤늦은 시각, 비에 흠뻑 젖은 젊은 선비 하나가 주막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행색이 초라하고 진보다리 하나 달랑 맨 모습이 영락없이 가난한 유학생이었습니다. 선비는 쭈뼛거리며 덕만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장, 제가 가진 돈이 넉넉지 않아 그러는데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비를 피할 수 있겠소. 주막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도 황제 흉내내는 거 아니야. 요새 소문 듣고 공짜 밥 얻어먹으려는 뜨내기들이 많다던데. 하지만 덕만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둘러 수건을 가져와 선비의 젖은 어깨를 털어주었습니다. 돈 걱정은 마시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감기 들겠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비어있으니 그리로 가시지요. 덕만은 선비를 황제가 묵었던 그 방으로 안내하고 3월 할매에게 부탁해 뜨끈한 국밥상을 차려내왔습니다. 선비는 덕만의 환대에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주인장, 내가 누군지 알고 이리 귀한 방을 내주시고 밥까지 주시는 거요. 나는 보잘것없는 낙방거사일 뿐이요. 덕만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구시면 어떻습니까? 비를 맞고 배고픈 분이라는 건 똑같은데요. 그저 편히 쉬시고 기운 차려서 가시면 그만입니다. 선비는 덕만의 말에 깊이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덕만에게는 그가 황제이든 거지이든 선비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집을 찾아온 귀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손님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덕만이네. 황제가 다녀가서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맞아. 저 마음씨 때문에 복을 받은 거지. 사람들은 덕만의 진심을 다시금 확인하며 주막의 따뜻한 공기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덕만은 선비가 밥을 먹는 동안 방문을 닫아주고 조용히 마루로 나와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마치 맑은 검은고 소리처럼 듣기 좋았습니다. 덕만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추수철이 되어 마을 앞 들판은 황금 물결로 일렁였습니다. 황제의 명으로 3년간 세금이 면제된 덕분에 곳간마다 곡식이 가득 차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돌았습니다. 추수가 끝난 날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음식을 장만하여 솔바람 주막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큰 잔치를 열어 덕만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갓 찐 떡과 햇과일 막걸리가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풍물패에 흥겨운 가락이 울려 퍼지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어깨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덕만은 사람들 틈에 섞여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 부자도 한 구석에서 쑥스러운 듯 웃으며 사람들과 어울렸고 3월 할매는 떡을 나눠주느라 분주했습니다. 마을 촌장님이 덕만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덕만아, 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 너는 우리 마을의 보배야. 덕만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모두가 함께 고생하고 서로 도운 덕분이지요. 저는 그저 숟가락 하나 더 얹었을 뿐입니다. 겸손한 덕만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덕만은 잠시 소란을 피해 주막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부모님의 산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덕만은 산소 앞에 술 한 잔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이시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웃고 있습니다. 주막도 잘 지키고 있고요. 앞으로도 욕심 부리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덕만의 땀을 식혀주었고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며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덕만은 한참 동안 산소 곁에 앉아 마을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막의 등불은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은 마치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의 등대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덕만은 자신이 지키는 이 작은 불빛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황제가 주고 간 금은 보화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덕만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배고픈 이에게 밥 한 끼 내어주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주막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덕만은 마당에 남은 흔적들을 치우고 마지막으로 대문을 단속했습니다. 하지만 빗장은 걸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밤늦게 찾아올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산골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초가지붕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듯했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었습니다. 덕만은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인연이 문을 두드릴까? 덕만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이 빚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래오래 전설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옛 이야기란 본래 이렇게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잘못을 뉘우친 사람은 용서를 받으며 모두가 따뜻한 밥 한 끼 나눠 먹으며 끝나는 법이지요. 오늘 밤 덕만의 주막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군불이 지펴졌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차가운 날에도 마음만은 춥지 않게 포근한 이불 덮고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